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빠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어요. 후원 행사로 보육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아저씨, 저랑 눈색이 똑같아요. 그 아이의 왼쪽 눈은 흐릿한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도 똑같은 색이었어요. 며칠 뒤 다시 보육원을 찾았을 때 하율은 목걸이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이거 꼭 간직하랬어요. 중요한 사람이 준 거래요. 목걸이 안쪽엔 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제 이름이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익명으로 유전자 검사를 맡겼고 며칠 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유전 정보가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죠. 하율의 출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주민등록도, 심지어 예방접종 이력조차 없었어요.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양평군 옥천면의 좁은 시골길에는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디셀바이오 재단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다가 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바라본 보육원 현판은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고 시멘트 벽면 곳곳에는 아이들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이미 재단 관계자들과 지역 행정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사 현수막에는 디셀 나눔재단 새하늘 가족 보육원 후원 협약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더군요. 도윤은 깔끔한 그레이 코트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은 선명했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실내 복도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고 바닥 난방에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순애 원장이 도윤을 아이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 5명쯤이 단체 티셔츠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고 도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여기서 지내는 거 어때? 좋아요. 선생님들이 맛있는 것도 해줘요. 저 초등학교 가요. 글도 읽을 줄 알아요. 아이들과 짧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마당 끝에 철제 그네에서 홀로 놀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그네를 타고 있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멈추더군요. 하율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눈치는 빠른 아이입니다. 도윤은 무심코 하율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율은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네요. 응? 무슨 말이니? 여기요. 흐릿한 쪼교. 저희 엄마도 이랬대요. 그래서 전 특별하대요. 도윤은 하율의 왼쪽 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왼쪽 눈이 밝은 회색빛을 띠고 있더군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보육원 선생들 몇몇이 작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입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왼쪽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수없이 찍힌 보도 사진과 인터뷰 영상에서 교묘히 가려지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자신도 가끔 잊고 지내던 부분이었죠.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네. 엄마가 말했어요. 나중에 나랑 똑같은 눈 가진 사람 만나면 꼭 손잡으래요. 그 사람은 나랑 연결된 사람이라고. 도윤은 입술을 다물고 하율을 내려다보다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결국 무심한 척 손을 흔들어 보였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꼭 알려줘야지.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용히 그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차량으로 돌아가려던 도윤을 순애가 따라 나왔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땅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네. 그 애 말이에요. 하율이요. 요즘도 매일 밤 자면서 한 사람을 불러요. 도윤은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순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위로 날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말이 끊겼고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도윤의 가을 햇살 속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수네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멀리서 하율은 조용히 도윤의 차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서울 강남 디셀바이오 펜트하우스입니다. 초겨울의 회색빛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강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미팅 자료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군요. 컴퓨터 화면에는 유전자 진단사업부의 최신 보고서가 떠 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마우스를 움직이다 말고 멈춰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 창문 너머로 흘러가네요.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네요. 엄마가 말했어요. 나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꼭 손잡으래요.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왼쪽 눈 언저리에 불현듯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손끝으로 왼쪽 눈을 가볍게 문지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디셀라눔 재단의 실무 담당자의 연락입니다. 대표님, 보육원 쪽 후속 계약서 몇 장 서명이 누락돼서요. 내일 실무자가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도윤은 잠시 침묵합니다. 아니, 내가 직접 다녀오지. 아, 네? 직접이요? 준비해. 오늘 오후에 출발하지. 양평의 새하늘 가족 보육원입니다. 늦은 오후 어둑해지기 시작한 마당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오네요. 차가 조용히 보육원 입구에 들어섭니다. 도윤이 내리자 놀고 있던 몇몇 아이들이 반가운 듯 바라봅니다. 원장 김순애가 마중 나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도윤은 오늘 안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서류만 간단히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하율이가 자꾸 대표님이 또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말이 가끔 맞을 때가 있어서 저희도 가끔 놀랍니다. 도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행정실입니다. 서류 정리에 집중하던 도윤이 고개를 들고 시계를 봅니다. 오후 5시 10분, 겨울 해가 기울고 있군요. 복도 끝에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율이 보입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하율은 양손을 모은 채 천천히 도윤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율아, 잘 지냈어? 하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날 진짜 다시 오실 줄 몰랐어요. 하율은 머뭇거리다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저 보여드릴 거 있어요. 그녀는 가슴팍을 더듬더니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 목걸이를 천천히 꺼냅니다. 손가락에 잡고 조심스럽게 고리를 풀어 도윤 앞에 내밉니다. 펜던트는 오래된 은색이며 표면이 조금 긁혔고 줄은 많이 달아있네요. 하율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보입니다. 뒷면 안쪽에는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있습니다. 빛에 비추자 도윤은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 안쪽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윤. 순간 그의 호흡이 멎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입니다. 무언가 몸 안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지요. 어린 시절의 장면이 기억 속에서 떠오릅니다. 가회동 골목의 겨울이었습니다. 어린 도윤에게 할머니가 목걸이를 손에 쥐어주며 말하셨습니다. 이건 도윤이만 갖고 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 도윤은 특별하니까. 그 목걸이는 분명 어릴 적 잃어버렸다고 도윤은 기억합니다.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없이 정리하던 방에서 사라졌지요. 도윤은 하율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을 잃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이건 너한테 누가 줬다고? 하율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엄마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얼굴은 조금 나요. 하율은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입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 목걸이엔 진짜 주인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땐 너도 알게 될 거다. 그게 아저씨일지도 몰라요. 도윤은 천천히 목걸이를 닫아줍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이름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돕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그가 작게 말합니다. 소중히 간직해. 누가 줬든 그 사람은 너를 많이 생각한 사람이었을 거야.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다시 목에 겁니다. 그녀가 작게 웃습니다. 네, 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누군지? 그날 저녁 보육원 정문 앞입니다. 도윤은 귀가 전 마당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흐려졌고 나뭇가지 위에는 잘 읽지 못한 감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군요. 바람이 붑니다. 도윤은 다시 왼쪽 눈을 문지릅니다. 가만히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와 내가 잊고 있던 어디선가 이미 만났던 것이 아닐까. 마당 저편에서
김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하율은 문턱에 서서 다시 한번 도윤을 봅니다. 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하율은 가만히 한자리에 서서 바라봅니다. 카메라 렌즈가 도윤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블랙 슈트에 흰 셔츠를 갖춰 입고 서 있네요. 조명은 따뜻하게 비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무채색 배경 속에 정적이 흐릅니다. 대표님은 혼자 힘으로 이룬 성공의 상징처럼 불리십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으시더군요. 혹시 가족과의 재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팔걸이를 움켜잡습니다. 그 순간 하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네요. 엄마가 말했어요. 누가 이거 줬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요.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자신과 닮은 흐릿한 회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목걸이 안에는 이름표가 있었고 거기엔 도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은 멈췄지만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그의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장면이 천천히 바뀌어갔습니다. 과거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1990년대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낡은 초록대문 안단칸 새방입니다. 겨울의 찬 공기가 방바닥을 타고 흐르고 있네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조용히 교복을 입은 채 벽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하나면 되지. 남자애가 뭘 더 바래. 체할라. 도윤은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말이 적은 아이였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책상 모서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 생일 무렵의 장면입니다. 작고 허름한 방 안. 그날 저녁 어머니가 외투를 걸치며 말합니다. 도윤아, 금방 다녀올게. 저기 사거리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지? 응. 그날 밤 도윤은 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무심한 말투의 경찰이 말을 건넵니다. 실종이라기보단 가출 아닐까요? 이혼녀라면 더더욱요. 남편 없이 애 키우던 여자라면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이해받지 못하는 가족이 된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다시 현재 인터뷰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기억은 꺼내지 않고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묻어두는 겁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합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요? 그 기억을 마주하게 된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면은 짧게 플래시백으로 전환됩니다. 대학 도서관의 젊은 시절. 책상 위에는 장학금 신청서와 편의점 알바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창고형 원룸에 앉아 낡은 노트북 옆 포스트잇에는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은 생존의 다른 이름이다. 스타트업 초기의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전자부품 창고에서 박스를 끌고 다니며 직접 배송하던 날들, 밤샘 끝에 만든 유전자 진단 알고리즘과 거듭된 실패들. 그중 하나가 세계 최초 코로나19 신속 유전자 키트로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이후엔 금융지주의 투자, 국제학회 발표, 3천억 자산가라는 타이틀, 명문대 의대와의 공동연구가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SNS는 여전히 비공개였고 생일의 일정은 미정으로 남아 있었으며 가족난은 공난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촬영 장비가 철수합니다. 기자는 자리를 뜨고 도윤은 홀로 복도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밖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을 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유전자 등록제라는 검색어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어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면 안다고. 도윤은 화면을 끄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왼쪽 눈을 손끝으로 문지릅니다.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덮어왔던 과거의 흔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디셀바이오 펜트하우스의 늦은 오후입니다. 빌딩 그림자가 창 너머 거실 바닥을 길게 들이우고 있군요.
강도윤 씨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 노트북 화면에는 디셀바이오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이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한쪽에 개인 의뢰 임상 유사성 분석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어요. 검사 의뢰명은 DH2023입니다. 며칠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디셀바이오 제3연구센터 외부 의뢰 민원 라운지였지요. 도윤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정장을 입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규정대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실명 대신 이메일 코드명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 씨는 의뢰서에 조용히 몇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의뢰명은 DH2023이었고 분석 항목에는 북의 유전자 유사도와 OCA 색소 변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검체 봉투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본인의 타액 검체, 그리고 보육원 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취되어 있던 하율 씨의 유전자 시료 복제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기간은 평균 4에서 5일입니다. 결과는 등록된 채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 씨는 잠깐만요 라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메일과 전화 모두 등록해뒀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듯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지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노트북을 덮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는 비공개였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강도윤입니다. 통화 저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DH2023 의뢰자분 맞으시죠? D셀 제3연구소입니다. 검사 결과 아직 공식 리포트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윤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셨습니다. 통화 너머로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두 검체의 유전자 유사도가 일반적인 무관계 샘플 간 수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도윤 씨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눈동자 색소 관련 유전자, 특히 OCA와 EOC 변이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건 특정 이색 홍채 표현형에서만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적 일치입니다. 말끝에 연구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더 말하려다 숨을 삼키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정도 유사도는 대부분 북에,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유전된 경우입니다. 물론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내부 연구원들도 결과에 놀랐습니다. 통화 속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려 애썼지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도윤 씨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공식 결과는 정식 리포트로 받겠습니다. 메일로요. 네. 추가 분석은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은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의 시선이 거실 끝 테이블 위에 놓인 은목걸이로 향합니다. 며칠 전 하율 씨가 보여줬던 그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 목걸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조용한 기억의 덩어리였지요.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왼손이 천천히 떨리는 것을 느꼈고 컵을 들려다 다시 내려놓았어요. 밖은 어느덧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이 무거워 보였고 마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거실 벽장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덮인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치더군요.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6살 무렵의 가회동 마당 사진이었고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도윤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도윤의 목에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왼쪽 눈은 흐릿한 회색빛이었어요. 도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율 씨의 얼굴이 사진 위로 겹쳐지는 것만 같더군요. 내가 뭘 잊고 있었던 거지?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물음표 하나가 천천히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거실 조명이 꺼져 있었고 도윤 혼자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과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며칠 전 받아든 유전자 검사 보고서도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높은 무게 유사성이라는 문구가 반복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도윤은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먼저 찾아온 의심이 있었지요. 그 의심이 어쩌면 더 무서운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의 뜬 이름은 보육원 원장 순애였습니다. 새벽 시간의 전화는 대개 불길한 징조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그래도 이건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시죠. 오늘 오후 우리 행정 직원이 하율이 건강검진 관련 문서 열람하다가 그 아이 출생기록 일부가 삭제된 걸 발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입니까? 주민번호 뒷자리, 출생 병원명, 생모 이름 모두 공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있던 정보입니다. 백업 파일이 그걸 증명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로그 확인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요. 문제는 그 기록에 접속한 계정이 재단 내부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JSH 리비 03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내부 감사팀 쪽 아이디 같던데요. 도윤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는 재단 내부 인사 시스템을 여러 계정명을 검색했습니다. 사용자명 장세훈, 감사팀장이라는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최종 로그인은 3일 전 새벽 2시 48분이었고 외부 아동복지 시스템 연동 접속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세훈이라는 이름이 오래 묵은 갈증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튀어나왔습니다. 17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장면이 스치듯 다가왔지요. 성적 우수 장학재단 면접을 보러 간 그는 면접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세훈이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잘 봤어? 그럭저럭. 근데 어쩌다 그 얘기까지 했어? 무슨 얘기? 네 엄마 실종된 거, 그거 말이야. 그 순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자신 모르게 가족 이야기를 흘렸다는 직감이 그를 얼어붙게 했지요. 그날 이후 둘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세훈은 장학금을 받고 법대로 갔고 도윤은 독립해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감사팀 내부 회의 메모에는 분명한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연계 아동의 과거 기록은 대표 승인 없이 열람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장입니다. 보육원 아이들 정보는 기초 수준만 제공하라는 경고도 있었어요. 상세 이력 접근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끝자락 희미하게 JSH 이니셜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잔잔한 분노가 마음속에 퍼져갔지요. 하유리의 과거가 왜 그토록 불편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유리의 과거가 왜 불편했을까? 왜 지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누굴 위해?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늦가을에 서울 하늘이 쨍했지만 바람 끝엔 겨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자신의 차를 가회동 좁은 골목 입구에 세워두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내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검은 장갑을 쥔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요. 가회동 한옥 골목은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담벼락은 새로 칠한 집도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 오래된 숨결을 간직한 곳도 많았어요. 그는 몇 걸음마다 멈춰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 그 흰 담장이 분명히 있었고 어릴 적 누군가가 그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자신을 부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왼편으로 오래된 약국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청우찻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티하우스로 바뀌어 있었지요. 그 아래 오래전 그가 할머니 손을 잡고 지나던 길목은 아직도 좁고 낮았고 돌바닥에 패인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들어서자 햇빛에 눈을 찡그리던 노파가 빨랫줄을 걷고 있었습니다. 흰 두건을 쓴 그녀는 도윤의 낯을 슬쩍 훔쳐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거기 전에 살던 사람 아닌가? 그 집 젊은 아가씨 하나가 애기 안고 들어가더니 얼마 안 가서 경찰이 왔지.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정적이 퍼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언제쯤 일인지 기억나세요? 글쎄 벌써 20해 넘었지. 그땐 내가 아직 머리도 까맣고 허리도 곧았을 때니까. 노파가 털레털레 빨랫줄을 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엔 조용했어. 아가씨도 말수가 없었고 그 애도 잘 울지 않았지.
근데 밤이 되면 담장 안에서 자주 애울음 소리가 났어. 그게 또 이상하게 들렸지. 사람이 없는 집인데. 그의 몸이 떨리진 않았지만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흰 담을 바라보았지요. 페인트는 부분 벗겨져 있었고 담벼락 위에는 철쭉가지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 지금도 비어 있나요? 그 뒤로도 몇 사람 들어왔다 나가긴 했는데 다들 오래 못 버티더라고. 집이 습하단 둥, 잠이 안 온단 둥, 어느 땐 이사 가겠다는 사람이 저 담 넘으려다 다쳤다는 말도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담벼락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표면엔 먼지와 함께 손톱 자국 같은 얇은 흠집들이 남아 있었지요. 가끔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게 다 내 착각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애 울음치곤 여자애였던 것 같단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 그 말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천천히 담벼락 아래 먼지를 쓸며 걸었어요. 기억이 하나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의 냄새와 빛이 순식간에 떠올랐지요. 도윤아 쉿. 오늘은 조용히 해야 돼. 이에 먼저 재워야 해. 우리 도윤이는 착하니까 기다릴 수 있지? 그때 어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닫히기 전 그는 그 아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누구야 저 애는? 그 기억은 흐릿했고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기는 정말로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바람이 살짝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 그의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스치듯 들려왔지요.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네요? 그날 도윤은 오래도록 그 담장 앞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기울고 과거의 그림자가 골목을 덮을 때까지요. 양평군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보육원 뒤편 산자락의 낮은 언덕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황토빛 낙엽들이 바람에 휘돌아 가슴께를 스쳤어요. 저 아래 새하늘 가족 보육원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10명이 분홍빛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한 무리의 아이들 틈에서 하율이 분명히 보였지요. 짧은 단발머리에 바지 무릎이 살짝 찢어진 채였습니다. 하율은 친구의 손에 과자 봉지를 쥐어주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을 만큼 거리가 있었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그때 하율이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으며 뒤로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도윤에게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기억의 어느 틈 아주 오래전 서울 가회동 골목 안에서 들었던 웃음과 닮아 있었지요. 그때 할머니는 밥상을 치우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웃는 소리부터 복덩이다. 내 웃음 들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 것 같다야. 그 웃음이 지금 저 아래 놀고 있는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하율이 그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산속을 울리듯 명랑하고 당찼습니다. 가방을 팽개치듯 벗어던지며 하율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진짜 또 왔어요? 제가 맞췄다니까요. 분명히 또 올 줄 알았어요. 도윤은 어쩔 줄 몰라 뒤로 한 발 물러섰다가 곧 차분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른 거야. 하율은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하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저씨는 거짓말할 때 눈썹 오른쪽만 움직이거든요.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지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대? 하율은 수상쩍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래요. 거울 볼 때마다 알아요. 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스쳐가고 낙엽 한 장이 하율의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도윤은 낙엽을 떼며 물었습니다. 춥지 않니? 옷 얇은 것 같은데. 하율은 발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달리기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따뜻해요. 아저씨 오셔서 그런가?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작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순애가 조용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도윤의 곁에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지요. 그 아이 참 많이 변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림자처럼 다녔는데
요즘엔 친구들이랑 뛰고 잘 웃고 장난도 치고요. 도윤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순애는 잠시 눈길을 돌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웃음 대표님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도윤은 다시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이 친구에게 작은 종이약을 접어주며 웃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피를 보고 안 봐도 웃는 모습, 말투, 걷는 걸음걸이까지 어딘가 모르게 닮아요. 그 아이를 보면 대표님이 어릴 때도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율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지요. 잠시 후 하율이 또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도 꼭 와요. 나 아저씨랑 같은 눈 또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도윤은 작게 응답했습니다. 그래, 또 보자. 언덕 위에 남은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낮은 바람이 코트 자락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어요.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양평군 새하늘 가족 보육원입니다. 순애 원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마당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릴 듯한 날씨라 수도관이 열지 않도록 잠근 뒤 안으로 들어서던 참이었어요. 회색 SUV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녀는 회색 점퍼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 새하늘 가족보육원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혹시 무슨 일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민원에 따라 위탁 아동관리 및 회계자료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고지 없이 긴급 현장 감사로 이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당황한 얼굴로 조사관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원, 회계자료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2명은 곧장 사무실로 향했고 뒤이어 도착한 2명의 조사보조원은 노트북과 박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위탁 등록 누락 아동 명단과 관련 행정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입소 아동 중 보호자 기록이 없는 사례부터요. 그 순간 순애의 뇌리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하율이요? 조사관 남밀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바라보다 메모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하율이라는 아동이 2016년 전입인데 등록 기록이 중간에 단절되어 있고 회계 지출 내역에서도 해당 아동 명의로 지출된 금액이 기준 초과입니다. 보조금 전용 유치원비 명목으로 3년간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서류가 제대로 없었다고 순애는 말했습니다. 밤중에 버려지다시피 들어왔고 입양도 안 됐고 보호자도 연락이 없었다고요. 그런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순애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 품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순애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민원은 내부 사정에 매우 정통한 인물이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신지는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서울 강남이요? 네, 정확히는 디셀바이오 재단 대표실 직통번호에서 접수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애는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느리게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디셀바이오 재단 본사입니다. 도윤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복지부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어제자 보육원 현장 감사 통보서입니다. 도윤은 문서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민원 접수 일자는 10월 2일입니다. 내선 번호는 070, 여기 기록 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번호 위에 멈췄습니다. 그 번호는 그의 사무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장세훈의 내선이었어요. 장세훈. 도윤은 곧장 자신의 컴퓨터를 열고 내부 보안 로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0월 2일 오전 11시 27분이었고 통화 지속은 1분 3초였습니다. 통화 내용 요약에는 장기 미등록, 아동 및 회계 지출 문제, 제보, 익명 요청, 특정 아동 지목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없이 책상 위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놀라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확신이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들어 순애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조사관들이 하율이 기록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민원이 우리 쪽 번호에서 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모릅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혹시라도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정리 대상이라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조작했다면 그 끝을 봐야겠군요. 전화를 끄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유리창 너머 흐린 도시의 아침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율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가회동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장세원의 침묵 속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없애고 싶은 거냐? 그 애야, 나야. 보육원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낮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이들 몇 명은 밥을 다 먹은 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식탁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엔 연필 대신 무릎에 놓인 낡은 종이 한 장과 다 쓴 분홍색 색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눈은 양쪽 색이 달랐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그건 누구야? 몰라요. 그냥 상상 속의 사람. 근데 눈이 좀 닮았죠? 한쪽은 회색, 한쪽은 까만색. 도윤은 말없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림 속 얼굴은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거 뭐예요? 도윤은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위탁 보호 신청서라는 제목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은 강도윤으로 적혀 있었고 대상 아동은 하율이라는 가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보호 형태는 가정 위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정기적 후속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하율아,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자. 하율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같이 산다고요? 그래, 정식 입양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은 내가 널 지킬 수 있어. 도윤은 종이 옆에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강도윤. 그 순간 하율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저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은 말없이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한 물음으로 가득했죠. 그래, 불러도 돼. 하율은 조용히 도윤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럼 아빠, 조금 이상한데 괜찮아요. 나중엔 익숙해질 거예요. 도윤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1시간이 지나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율은 작은 배낭 하나를 들고 도윤 옆에 서 있었고 순애 원장은 문 앞까지 나와 두 사람을 배웅하고 계셨습니다. 하율아, 건강해야 한다. 편식하지 말고 밤에 혼자 울지 말고.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나중에 꼭 놀러 올게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족이란 게 서류 하나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서류 없이도 절대 못 되는 게 가족입니다. 하율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떤 색이에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쥔 채 차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칠했어. 근데 네가 골라도 돼. 하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검은 승용차는 천천히 보육원을 떠나 초겨울의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단풍잎 하나가 보였고 그 위로 하율이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같이 사는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고 보육원 정문 앞에서 순애는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청담동 디셀 펜트하우스 앞 이른 오전입니다. 검정색 SUV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도윤 씨가 룸미러로 조용히 뒷좌석을 바라보네요. 하율은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미소가 떠 있습니다.
지하철은 타본 적 있어? 아니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진짜 땅 밑으로 가요? 사람 많은데 조심해서 다녀야 해. 근데 재미있을 거야. 하율이 눈을 반짝이며 다시 밖을 내다봅니다. 서울 시청역에 도착합니다. 도윤 씨가 하율의 손을 잡고 개찰구를 지나갑니다. 하율은 사방을 휘둘러보며 감탄합니다. 바닥이 움직이는 무빙워크에 눈을 크게 뜨고 환하게 불이 들어온 노선도도 보고 전광판에서 움직이는 화살표 하나에도 호기심이 터집니다. 아빠, 여긴 진짜 우주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다 아는 길처럼 막 가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이 지하철 길이 미로 같았어. 하율이 도윤의 옷자락을 꼭 쥐고 무빙워크에 오릅니다. 잠시 균형을 잃었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리네요. 우와, 땅이 움직이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광화문 근처 햄버거 가게로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인지 매장은 한산합니다. 하율이 메뉴판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빵 사이에 고기랑 풀? 이게 다 들어있어요? 햄버거야. 고기랑 야채, 소스도 들어있고. 한번 먹어봐. 하율이 포장을 조심히 풀고 한 입 베어문 다음 입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기인데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달아요. 그건 케첩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식사합니다. 하율이 창밖을 보며 말을 꺼냅니다. 이런 데 와본 거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살고 있네요. 그게 도시라는 거야. 사람은 많지만 다 혼자 사는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더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혼자인 것보다. 도윤 씨가 물컵을 든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남의 고급 백화점을 지나 장난감 코너로 발길을 옮깁니다. VIP 라운지를 지나쳐 들어온 장난감 진열대 앞에서 하율은 커다란 눈망울로 로봇들을 바라봅니다. 도윤은 잠깐 통화를 하느라 그 곁을 떠납니다. 아빠, 이 인형 왜 눈이 세 개예요? 얘는 외계인이에요? 아니면 병이에요? 도윤이 통화를 마치고 다가옵니다. 아니, 이건 슈퍼 파워 인형이래. 눈이 많으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그럼 저는 눈 하나 더 있으면 아빠 속마음도 볼 수 있겠네요? 도윤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거실의 커다란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도윤과 하율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하율이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네요. 아빠, 우리 하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나 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여기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도윤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조용한 밤과 아이의 말이 내려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 우린 이미 약속했었는지도 모르지. 하율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많이 놀러 다녀요. 약속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약속할게. 하율이 조용히 눈을 감고 도윤의 팔에 기대어 눕습니다. 도윤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 속으로 조용히 시선을 던집니다. 서울 강남 디셀바이오 본사 20층입니다. 대리석 복도 끝 경영전략실 입구 앞이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을 떨면서도 분노를 가라앉힌 얼굴로 IT 보안팀장 윤대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민원 발신자는 감사팀장 세훈입니다. 발신 계정, 내선 번호, 통화 내용까지 다 확인됐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에는 오히려 단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훈 씨를 지금 바로 불러라. 몇 분 뒤 재단 21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도윤은 한쪽 끝에 세훈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아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추적하겠지. 예상했어. 너 왜 하율이 그 애 때문에? 세훈은 숨을 들이쉬고 장난기 없던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그 애 때문이 아니야. 네 감정이 흔들리는 게 보기 안 좋았어. 넌 추락하기 시작했어, 도윤. 이 재단의 위치,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알지. 이제 넌 그 애 하나 지키려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도윤은 테이블을 손톱으로 긁듯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까지 넣었나? 보육원 망쳐놓고 아이를 대전으로 보내려는 거였지?
네가 약해지는 꼴 보기 싫었어. 그 아이가 네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거든. 침묵이 다시 흐르고 도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너 하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냐? 세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니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곳. 그날 밤 난 그 골목 어딘가에 있었어. 경찰차가, 울음이 다 들렸어. 도윤은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다면 넌 찾으려 했겠지.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을 거야. 방 안에는 정적만이 일렁였습니다. 세훈은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인사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훈 이름으로 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 즉시 중지, 회계, 법무, 보안 시스템 포함 오늘 안에 완료해. 사무실 복도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장 팀장님이 내부 고발자였다는 말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 대표님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한편 마케팅실에서는 언론 제보 관련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익명 제보로 보육원 후원 비리와 특정 아동과 CEO의 개인적 유착 정황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메일을 보고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그의 책상입니다. 하율이 그린 눈이 다색인 그림 위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살면 무서울 일 없어요. 도윤은 살포시 그 종이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굴 지켜야 하는지도 알겠네. 그의 눈에 불빛이 스쳐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짐이 깊어진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 강남 디셀바이오 본사 20층 도윤의 사무실입니다. 도윤님은 회의 일정을 마치고 막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셨어요.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법무팀 대리 한주영님이 발끝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대표님, 이 자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대리님은 두 손으로 오래된 갈색 서류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미셨습니다. 도윤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봉투의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여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랜 A4 용지 몇 장과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이 들어있었어요. 도윤님은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필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를 보신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듯 하셨습니다. 뭡니까? 10년 전쯤 당시 고모님께서 맡기셨던 유원장입니다. 20세 생일 즈음에 전해지도록 했지만 당시 대표님께서 반려하셨더군요. 도윤님은 말없이 봉투 속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첫 장을 조심히 펼치시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다정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피, 내 손으로 못하는 아이, 너라도 대신 품어줄 수 있을까? 내 죄가 그 아이에게 다 가지 않도록 이 땅만이라도 남겨주고 싶다. 도윤님은 마지막 줄을 읽다 입술을 다물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한대리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해당 문서는 공증은 없지만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와 일치하고 손글씨 필적도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주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입니다. 총 300평 대지이고요. 2006년 장영선 씨 명의로 매입되어 있었고 해당 유언장에 따라 특정 미성년 아동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상속세는요? 법적으로는 제3자 증여 형식입니다. 세금 부담이 크지만 대표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증여자 명의로 이전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도윤님은 서류를 다시 한번 손에 쥐시고 등기 서류에 찍힌 구식 인감 도장을 살피셨습니다. 그 옆에 붙은 작은 메모지 조각도 눈에 들어오더군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렸고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단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사이로 도윤님의 과거가 투명하게 겹쳐 보였어요. 기억은 20세 생일날로 넘어갔습니다. 고모님이 계신 집이었죠. 도윤님은 마룻바닥에 앉아 고모님과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고모님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영선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걸 맡겼다. 너한테 20살 되면 보여달라고. 됐어요. 이젠 그 사람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희연님은 한숨을 쉬시며 봉투를 다시 거두셨습니다. 내 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피는
어디 안 가. 넌 언젠간 이걸 다시 열게 될 거다. 현재로 돌아오니 도윤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거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도 섞여 있었어요. 고림동 주소지 현장 확인 바로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명예 이전과 세금 관련 시뮬레이션도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으로 등록되는 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잠시 사무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윤님은 손에 들린 작은 종이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율이 그려준 두 눈 색이 다른 인형 그림이었어요. 그 위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돼줘요. 그 글귀를 가슴에 살며시 대보시고는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네 세상을 지켜줄게. 서울 양평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앞엔 민원창구의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창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율의 보호자 서류와 위탁 신청 기록, 그리고 주민등록 검색창이 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름으로 주민번호나 출생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하율 2010년생으로 알려졌고 새하늘 가족보육원에서 양평 주소지로 보호 등록돼 있습니다. 네, 시설 입소 기록은 확인됩니다. 그런데요,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아동인 듯합니다. 병원 출생기록, 출생신고서, 주민번호 전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럼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말끝에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창구 유리 너머로 자신을 비추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위로 하율이 처음 웃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웃어요? 복지사는 당황한 듯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출산 후 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혼외 출산이나 위기 상황일 경우 그냥 시설로 보내지기도 해요. 보육원 측에서도 보호 조치는 하지만 법적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엔 행정상 무기명 아동으로 처리됩니다. 예방접종도 없었습니까? 보육원 자체 등록으로 맞은 건 있겠지만 국가 시스템상 기록은 없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도 없고요. 도윤 씨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잠시 뒤로 몇 걸음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애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아이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윤 씨는 주먹을 쥔 손끝을 가볍게 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종로구청 기록관리실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주소지였던 가회동 주민센터 발행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기록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5월 장영선 씨 이름으로 산전 진료 기록 하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만 기록은 없습니다. 분만 기록이 없다고요? 네, 기록은 중간에 조기 진통으로 분류되며 그 이후 병원 퇴원 처리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도윤 씨는 그 한 줄의 기록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영선 조기 진통 퇴원이라는 서술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딘가로 보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듯한 문장이었지요. 구청 건물을 나서자 바깥에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소풍을 가는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참 동안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아이의 소리에 도윤 씨는 문득 하율이 백화점에서 자신을 처음 아빠라 불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차 안에선 하율이 그려준 색연필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하늘색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아이와 눈동자가 서로 다른 남자 어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게 하율이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도윤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입양 절차, 기록 회복, 그리고 명예 등록까지 모든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서울 강남 디셀바이오 본사 대표실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네요.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미국 유전자 연구소에서 날아온 공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 대표가 주머니에서 그 보고서를 꺼내 들여다봅니다. 문틈으로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 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손에 들어 올려 한 문장씩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속마음이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는 듯하네요. 도윤은 속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딸이 아니지만 모친과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사성, 이승으로 남은 흔적들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식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문서가 있습니다. 과거 작성된 가족 양육 동의서입니다. 도윤은 문서를 받아 펼쳐봅니다. 손글씨로 한자씩 적힌 문장이 그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장영선, 내 여동생이 낳은 아이를 대신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그 아래 찍힌 인감과 날짜는 지워지지 않는 간절함과 책임을 말하고 있네요. 조카였던 거구나.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책상 뒤 모니터 앞에 설치된 화상 회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영상이 켜지자 미국 측 법의학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대표님, DNA 분석 결과 하율 양은 대표님의 생물학적 자녀는 아니지만 장영선 씨께서 작성하신 동의서와 유전 정보 모두 하율 양이 대표님의 조카라는 점을 지지합니다. 그 말을 듣자 도윤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감정이 촛불처럼 흔들리더군요. 피는 달라도 난 이미 가족이었구나. 영상이 종료되고 대표실에는 다시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하율이 그려준 그림을 조용히 펼쳐봅니다. 그림 속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하늘 아래서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사진 속 아버지와 딸은 눈색은 달랐지만 같은 하늘 아래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엄마, 그 아이를 평생 몰라도 괜찮았겠죠? 라고 묻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가족이 된 이상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텅 빈 대표실을 나서 복도로 발을 옮깁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결의에 찬 발걸음이었네요. 서울 강남 디셀바이오 본사 대표실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서재 한 켠에 조명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유언장, 그리고 미국 DNA 결과 보고서가 펼쳐져 있네요. 답을 기다리는 퍼즐 조각들이 탁자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네, 여기는 강도윤입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내용 확인됐습니다. 2009년 당시 강희연이라는 이름으로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종로구 소재 푸른 가정의 집에 일시 입소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숨을 크게 들이신 뒤 한숨 섞인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 그녀의 행방은? 2017년 6월 과천 외곽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성과 신원이 일치합니다. 현재 확인된 유품은 일기장과 목걸이 일부, 그리고 오래된 신분증 한 장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노란 메모지에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네가 너무 어렸으니 네 맘 다치고 싶지 않았단다.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서울 종로구 미혼모 보호시설 푸른가정이 집 기록실입니다. 탐정이 복도 끝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조심히 꺼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름은 강희연입니다. 2009년 5월 분만 기록이 남아있고 출산 후 약 한 달간 시설에 머물렀다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이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눈을 깜박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복 여동생, 그 아이의 친모였던 거군요. 예, 그리고 이쪽은 유품 목록입니다. 탐정이 목걸이 일부 사진과 작고 허름한 일기장에 찍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일기장 마지막 장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남아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도윤이처럼 강하지 못했다. 도윤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 일기장도 그녀의 지극한 마음이었던 거군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실 회의 테이블 위입니다. 도윤이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앞에는 하율이 그려준 색연필 그림도 놓여있네요. 엄마, 그 아이를 지켜달란 간절한 마음,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조용히 포장된 소지품 모음을 꺼냈습니다. 유품의 목걸이 일부와 유품 목록, 그리고 작은 신분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피, 이제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안에 남은 따뜻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양평의 새하늘 가족 보육원 원장실입니다. 정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어요. 도윤은 왔다 갔다 하던 원장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말을 꺼냅니다. 원장님, 오늘부터 위탁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정식 입양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순애은 잠시 말을 삼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하율의 그림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 아이, 대표님 주시는 사랑을 이제는 보호를 넘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 같아요. 도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만히 잠깐의 침묵이 둘을 감쌉니다. 가족은 혈액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장면이 바뀌어 서울의 디셀바이오 본사 회의실입니다. 정장 차림의 도윤은 재단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친자 확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위탁보호 연장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입양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그럼 공식 신청 절차 진행해 주세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옵니다. 하율과 함께 작은 정원 평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흐릅니다. 하율은 수줍게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난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수학 문제도 못 풀고 무서운 꿈도 꾸고 그래도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요. 도윤은 하율의 손을 꼭 잡고 살며시 웃습니다. 그래, 그게 가족이니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입증이 필요 없는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셀바이오 본사 로비의 화사한 조명이 반짝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온라인 언론에서 흘러나온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영상 속에서는 도윤과 하율이 백화점에서 함께 나오며 웃고 있는 장면이 비칩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 한편에 모인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사회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회의실에는 정장을 갖춘 법무사와 도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대표님, 사촌분들과의 상속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 아동에게 증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율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돈합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저녁에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네요. 하율은 소파에 앉아 한글 쓰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사람들 말이 많겠죠? 도윤은 한참 말없이 하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무도 너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 그건 어른들 이야기고 혼자 있지 말고 늘 여기 네 곁에 있을게. 하율은 서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대강당에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도윤 씨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한 장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한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저의 진심을 직접 전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가족이라면 법정에서의 입양도 준비 중이신가요? 네, 위탁보호 연장은 공식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식 입양 절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뿐 마음의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고 취하신 것인가요? 비판도 의혹도 감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문의 반대 여론도 크십니다. 상속권 등에 대한 충돌 가능성은요?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회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가족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윤 씨는 묵묵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프레스센터 복도에서는 참석한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마음의 발표였어. 가족의 본질을 물었네. 피보다 정. 감동적이다. 도윤 씨가 대기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표정은 굳건했습니다만 눈가에는 작게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다. 방안 조명이 부드럽게 그를 감싸자 장면은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양 절차 상담실은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벽에 걸린 문구가 조용히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글귀가 말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는 도윤과 하율,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서류를 정리해 놓았고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위탁보호와 정서적 안정, 양육 여건까지 모든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무원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손을 펴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능력 증명서,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정서관계평가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하율은 도윤의 옆에서 작게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테이블 위 입양동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단호하게 찍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아빠가 된 거예요? 하율의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질문은 희미한 기대 같았어요. 도윤은 하율의 손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가족이라는 건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더라고요. 하율은 감격에 눈빛이 흔들리며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무원도 고개를 숙인 채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은은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산등성이었습니다. 늦겨울의 끝자락이라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비포장 길끝에서 SUV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율은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을 오르니 잡초 사이로 오래된 묘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름은 강정임. 1961년부터 2006년까지였어요. 여기가 진짜 할머니예요? 그래, 내 어머니.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널 지켜준 사람이기도 해. 하율이 잠시 망설이다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준비해온 음식을 놓았습니다. 조기 한 마리와 간소한 과일, 따뜻하게 싸온 밥 한 공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젓가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향에 불을 붙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하율은 옆에서 서툰 자세로 따라했습니다. 저 잘 모르지만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하율이에요. 도윤 아저씨랑 같이 살아요. 아니, 아빠요. 바람이 둘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침묵이 잠깐 흐르고 멀리 종달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분 아니셨죠? 도윤은 묘비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분 아니셨어. 아무 말도 잘 안 하셨지만 내가 굶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그렇게 묵묵히 나를 붙잡아줬던 분이야. 그는 천천히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왜 그렇게 조용히 나를 키우고 왜 그토록 외롭게 떠났는지도 몰랐어.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묘비에 더 가까이 가서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이 아이 제가 잘 키울게요. 제 손으로 지킬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제는 가족이에요. 도윤의 손등 위로 하율이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묘지 언덕 위로 부드러운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율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약속 지키러 온 거죠? 도윤은 하유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 이제 시작이야. 서울 강남구 주민센터 앞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민원실 유리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네요. 주민들이 오가던 소리 속에 도윤과 하율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민원창구 안직원이 미소를 띠며 도윤에게 새로 발급된 등본을 건넵니다. 네, 강하율 씨. 주민등록은 이제 강하율로 등재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자녀로 정상 등록되었고요. 하율은 흥분한 표정으로 등본을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문서에는 또렷하게 이름 강하율 관계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율, 이제 진짜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요. 도윤은 그녀 옆에서 엄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율은 등본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주민센터 앞 작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아빠, 내 이름이 공식으로 생겼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율은 등본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웃음을 머금습니다. 도윤은 하율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의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다지고 있는 듯 보이네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디에서 멈춰 있었을까요? 끝없이 달려온 성공과 재단 안에서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고 있네요. 하율은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도 너한테 고마워. 두 사람은 햇살 아래 따뜻하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장면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양평군의 새하늘 가족보육원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 외벽은 깨끗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앞마당에는 커다란 흰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지역 주민, 후원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개원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무대 한쪽에 도윤님은 검정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그는 하율을 바라보며 가볍게 눈인사를 건넵니다. 하율은 긴장한 듯하지만 얌전하게 앞줄에 앉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레 흩어져야 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건 한 사람의 진심 덕분입니다. 순애는 도윤을 바라보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화답하네요. 새하늘 가족보육원은 이제 단지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고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심리치료실, 진로상담실, 독서방.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청중들 사이에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인사말입니다. 이 보육원에서 자라 지금은 강도윤 대표님의 딸이 된 강하율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율이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작은 손에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율이에요. 예전엔 이름도 없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누구 딸인지도 몰랐어요. 하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군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름으로 불러줬고 집으로 데려가 줬어요. 청중 일부가 눈을 깜빡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저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몇몇 어른들이 코끝을 훔쳤습니다. 기자들은 셔터를 조용히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율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순애 원장이 하율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네요. 다음 날 오전 실시간 인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육원 소녀의 한마디, 기다리고 있어요에 울컥한 네티즌들, 강도윤 대표 입양한 딸의 연설, 후원 폭주, 손잡아주기를요. 공동체의 희망을 말한 11세 소녀의 용기, 보육원 후원 문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셀바이오 재단에는 지역 보육 관련 협력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하율은 보육원 뒷마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습니다. 도윤은 뒤편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있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오후 3시 무렵입니다. 이따금 구름이 햇살을 가렸다가 비켜주는 그런 날씨였어요. 골목 입구에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도윤이 내립니다. 반대쪽 문을 열어 하율의 손을 잡아줍니다. 우와, 여긴 완전 영화 같아요. 옛날에 타임머신 탄 것 같아. 도윤은 말없이 골목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담쟁이가 살랑거립니다. 수십 년 전 10살짜리 자신이 고무공을 차던 자리를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래, 여긴 내가 자란 골목이야. 하율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골목 초입의 오래된 약국 자리에는 이제 작은 북카페가 들어와 있더군요. 그 옆 국수집 간판은 변함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에 살았어요? 저기 담벼락 너머 한옥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어릴 땐 저 골목에서 공도 차고 저기 우물 옆에 앉아 울기도 많이 울었지. 하율은 잠시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그때도 혼자였어요? 그 말을 듣고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담벼락 아래 그림자가 그늘처럼 드리워집니다. 그의 눈에는 잊고 있던 기억의 습기가 번집니다. 많이 혼자였지. 하율은 말없이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도윤은 미소도 눈물도 없이 다만 그녀의 손길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을 걸어갑니다. 말보다 조용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길에 남겨진 오래된 기억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좁은 골목의 끝자락에 작은 귤나무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이 간 우물뚜껑이 보입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춥니다. 저기, 저 우물. 어릴 때 물길이 말랐는데도 친구들이랑 꼭 들여다봤었어. 뭐가 나올까 싶어서. 하율은 웃음을 머금고 묻습니다. 진짜요? 뭐 나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그냥 맑은 허공 같은 거. 하율은 우물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안을 들여다봅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보이는데요? 우리 둘이 비치고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섭니다. 금이 간 우물 뚜껑 유리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칩니다. 그러게, 지금은 있네, 둘이. 하율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그 골목에서 혼자였던 아빠, 이젠 같이 걷는 거예요. 나랑.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날 가회동에는 아무런 사건도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의 공기에는 조용한 회복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양평군 세안을 가족 보육원 원장실입니다. 목재 가구와 아이들 그림이 걸린 벽이 차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장이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퇴임을 한 달 앞둔 그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했어요. 원장님, 오늘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죠. 이곳 보육원과 특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는 별것 없습니다. 기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그 두 사람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과거로 흐릅니다. 도윤이 처음 보육원에 들어섰던 날입니다. 그의 냉정한 외모와 고독한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 하율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네요?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원장의 표정이 흐리게 보았죠. 현재로 돌아옵니다. 순애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말을 잇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한 명의 보호자 줄 중 한 명이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하율 양이 그 아이를 부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이 아이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그럼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한 말씀하면 어떨까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누가 더 오래 기다려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느냐. 그게 가족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두 분 정말 가족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피보다 오래 붙어 있었잖아요. 서로의 눈을,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요. 그게 가족 아닐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순애는 뒤로 기대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곱씹는 듯합니다. 서울 강남의 디셀바이오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 로고가 박힌 마이크들이 도윤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조명이 쏟아졌고 좌석은 기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블랙 정장 차림에 넥타이 없이 단정하지만 무심한 인상이었죠. 준비된 원고를 한 장 넘겨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회사와 관련된 뉴스가 아닙니다. 또한 제 개인의 홍보를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속삭이며 펜을 들었어요. 디셀바이오의 주식 15%를 제 딸 강하율 명의로 신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5%를 전국 아동보육연합기금에 기부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속보 알림이 기자들의 노트북에 떠올랐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수천억인데? 실화야? 그냥 증여가 아니라 재산 이전 선언이잖아. 카메라가 도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정심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군가의 기다림과 용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준 이들 덕분입니다. 어릴 적 단칸방에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집안을 잃고 사람들을 잃으면서도 저는 버티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있는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 화면은 화상으로 전국 보육원 아이들과 하율에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하율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버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말이 잠시 멎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율 양이 직접 상속자입니까? 법적 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윤이 기자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율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제 모든 것입니다. 감성팔이로 회사 경영을 포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도윤이 기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이어갔어요. 비판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카메라가 도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손을 내렸고 방금 전까지 비판적이던 이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송출 중인 보육원 거실 장면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소파 위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하율은 눈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작은 속삭임을 흘렸어요. 저도요. 아빠. 다시 회견장입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며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였네. 전부 다. 무대 아래에서 디셀 재단 관계자들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몇몇 기자들도 동참했고 전체 회견장은 잔잔한 박수 소리로 울렸습니다. 회견장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온 도윤은 흐린 오후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게 됐어. 그의 옆에 하율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하율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첫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군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하율은 초콜릿 음료가 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네요. 도윤은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눈동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눈은 흐릿한 회색이고 오른쪽 눈은 선명한 갈색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둘 다 눈이 이상하잖아요? 도윤은 웃으며 하율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거울에 비친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굴 찾으려고 그렇게 태어난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버튼을 누르자 하율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섭니다. 고요한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비친 실루엣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입니다. 조명은 꺼져 있고 커다란 통일이 밖으로 첫눈이 흩날리고 있네요. 둘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율은 핫초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도윤도 묵묵히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눈이 오는데 시끄럽지가 않아요. 도윤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눈은 소리 없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도 조용히 들어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율은 조용히 도윤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도윤은 살짝 놀란 듯하다가 웃음을 띠며 아이의 어깨에 팔을 올립니다. 창밖엔 하얀 눈이 건물 위에 켜켜이 쌓입니다. 차가운 도시가 어느새 포근하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빠, 응?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진짜지요?
도윤은 아이를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진짜야. 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은 피보다 오래 남습니다. 첫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도심이 은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한겨울의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진 3월 초였습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지만 하늘은 맑아요. 새하늘 가족 보육원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하율은 한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은 조용히 자신의 새 이름이 적힌 학생증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하율.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이름 불러줄 때 가끔 울컥해요. 도윤은 잠깐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하율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누군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서요. 도윤은 말없이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칼 사이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 성공하고 이름 알리고 돈도 벌었는데 어디에도 내가 없더라. 하율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도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알아. 네가 내 옆에 와준 그날부터 나란 사람이 완성됐다는 걸. 하율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쵸?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지. 지켜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더라. 장면이 바뀌어 강도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율이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그림 속엔 웃고 있는 도윤과 하율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것을 내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요. 더 따뜻하고 더 용감하네요. 나는 이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학교 앞이었습니다. 도윤은 하율을 데려다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율은 교문 앞에서 도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엔 일찍 와요. 카레 해줄 거니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오늘은 진짜 약속이다. 하율은 교문을 지나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느꼈습니다.